돈이 무조건 힘이 세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그렇게 믿고 저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힘을 내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아내의 말에 모든 걸 다 내던지고 포기하고 싶어지더군요. 저도 사실 여유가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힘들게 살아왔지만 우리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둘이 좋아하는 감정도 컸고 얼른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당장 집을 구하고 혼수를 마련해서 같이 살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때 아내의 사정은 그냥 집이 넉넉지 않아서 스스로 벌어서 혼수를 보탠다고 알고 있었고 전 그보다 부담이 더한 집을 해야 했기에 보통 초조한 게 아니었거든요. 열심히 밤낮으로 일하면서 정말 조그만 빌라를 하나 겨우 얻어서 살게 되었어요. 둘 다 나이가 조금 있는 상태로 만난 거라 아내는 계속 자기는 아기도 가지기 힘들 것 같고 둘의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 이 부분은 협의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애가 없어도 괜찮겠어? 나는 우리 집 대출도 같이 갚아야 하고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나도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데 현실이. 그 말에 저도 약간 서운하긴 했지만 솔직히 제가 봐도 우리 상태가 그닥 답이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결국 고민을 하다가 저도 아내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었고요. 그래,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면 되지. 그걸로 만족하자. 요즘 딩크족으로 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아이가 있어서 얻게 되는 행복은 없겠지만 반대로 우리 부부만 있어서 느낄 수 있는 행복도 있을 거야. 그리해서 우리는 둘만의 삶을 살기로 양가 어른들에게 말씀드렸고 솔직히 저희 집 부모님들은 썩 좋아하시진 않았지만 전 아내가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둘 다 각자 직장을 다니면서 밤에 겨우 얼굴을 보곤 했지만 그래도 둘이 나란히 누워서 TV를 보며 간식을 까먹고 보내는 시간들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예전부터 쫓아다닌 남자들이 많았을 정도로 꽤 미인이었고 음식 솜씨도 무척 좋은 편이에요. 그에 비해 저는 참 투박하고 무뚝뚝한 성격인데도 이런 저를 좋아해주고 멋지다고 해주는 아내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었고요. 그렇게 우리 둘끼리는 별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아이 없이 둘만 산다는 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어느 날 어머니가 할 얘기가 있다며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좀 조마조마해서 어떻게든 옆에서 전 어머니가 말실수를 하지 않으시도록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차라리 모르면 몰랐지. 제가 한가운데서 중재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너무 속이 타더라고요. 그런데 여지없이 저희 어머니는 제 와이프 생각은 하나도 안 하시고 아들과 본인 입장만 생각하시는 말씀을 그냥 해버리셨어요. 제가 그렇게 막으려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눈동자가 흔들리던 아내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불편하고 미안하게 생각되어져요. 새애기 너 아무리 그래도 애는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반대하면 아예 명준이가 결혼을 안 하겠다고 고집 피울까 봐 내가 그냥 넘어가 줬어. 근데 너네도 결혼해보고 나니 애 생각 안 들던? 남의 집에선 애기 울음소리가 저렇게 울려 퍼지고 갓난쟁이들 한두 놈씩들 달고 다니는데 대체 왜 애를 안 낳는 거야? 저는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저희 어머니께 따지고 들면서 집 형편이 이렇고 둘이 같이 갚아 나가야 할 빚이 천지인데 무슨 말이냐고 해도 할 말이 없었어요. 당황한 제가 말리고 드는데도 어머님 뭐가 그렇게 화가 나시는지 아내에게 자꾸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좀 더 있으면 니네 진짜 낳고 싶어도 못 낳아. 자꾸 미루지 말고 시건방 떨지 말고 얼른 올해 안에 애기들 가져. 내 말 허투루 듣지 말아라. 그리고 애가 태어나면 너희 일도 더 잘 풀릴 수도 있고 어떻게든 다 키울 수 있다. 우리 시대 때는 다 그렇게 낳고 키웠어.
아들인 제가 봐도 너무 일방적으로 화를 내시는데 아내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냥 고개를 끄덕거릴 뿐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사실 정석대로라면 제가 즉각 사과를 해야 했는데 왜 그러지 않았는지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아내는 잠깐 침울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이윽고 금세 낯빛을 바꾸더니 밥을 준비하겠다며 부엌으로 가더라고요. 뒤돌아서 음식 재료들을 손질하며 뭔가를 만들고 있는 뒷모습을 보니 미안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내내 눈치만 보게 되었어요. 며칠 뒤 어머니는 약간 머쓱하셨는지 간장게장을 담아가지고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미안하단 말 절대 안 하시는 성격은 제가 그대로 닮았나 봅니다. 그냥 저와 아내는 모른 척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게 되었고, 참 미안하게도 아내는 그 와중에 어머니 비위를 맞춰드리려고 애쓰더라고요. 어머니, 간장게장 너무 맛있어요. 이 양념은 진짜 어떻게 따라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안 그래도 어머니 음식 먹고 싶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계속 맛있는 반찬들을 어머니 앞에 놔드리니 저도 어머니도 둘 다 민망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날은 아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셨지만 어머닌 결국 돌아가는 길 문 앞에서 또 쐐기를 박으시더라고요. 내가 말은 좀 험하게 했지만 그래도 니네 얘기는 꼭 가져야 해. 나중엔 내 말 듣길 잘했다고 생각할 거다. 더 살아본 내 얘기를 듣는 게 맞는 거야. 알았니? 이쯤 되니 저도 한숨이 나올 정도였으나 아내는 잠깐 멈칫했다가 이내 웃으면서 그저 알겠다고 하더군요. 이때 약간 걱정을 하긴 했지만 이후로 시간이 지나니 아내도 다시 원래처럼 저를 대해주고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그런 대로 다시 잘 지내고 있는데 이건 저만의 생각이었던 것인지 아내를 제대로 달래줄 것을 후회하게 되는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 일이 있은 뒤 한 달 정도 지나서 아내는 저에게 정말 믿을 수 없는 폭탄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 2년간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말이에요. 듣고 어질어질해서 눈물부터 흘러내리는데 모든 상황이 실감이 나지 않더군요. 당신, 나 할 말이 있어. 이때부터 아내는 평소 같지 않았고 웬일로 먹지도 않던 술을 입에 댄 건지 혀도 약간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당신답지 않게. 퇴근하고 양복을 벗을 시간도 주지 않고 아내는 바로 식탁으로 와서 앉아보라고 하더군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저에게 아내는 한숨을 푹 쉬었다가 고개를 들더니 눈에 잔뜩 힘을 주고 매섭게 말을 하더라고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저는 듣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눈앞이 아주 아찔하게 핑 도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이혼하자.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이혼해야겠어. 뭐? 사랑해서 이혼을 하자고?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 가타부타 말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저 아내의 얼굴 표정을 어떻게든 읽으려고 여기저기를 살피면서도 머릿속 한편에선 아내의 목소리로 발음되어진 그 이혼이라는 말이 너무 생소하고 무섭게 느껴졌어요. 이혼하자고. 잠깐만, 당신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혼? 사랑하는데 이혼을 하자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아니야, 정말이야. 나 진지하게 생각해 본 거야. 아내는 정말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계속 이어서 말을 하며 쪼여오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모든 게 현실이 되어버리겠더군요. 어떻게든 아내를 붙잡고 설득하려고 했지만 아내는 막무가내로 이혼이란 말을 정말 신물이 나도록 불러대며 자제를 못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황당하고 놀라서 이렇다 싶은 대처를 못했지만 말리는 동안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성난 아내의 표정을 보고 있으려니 그때 일로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싶어서 너무나 미안해졌어요. 아내 혼자 마음을 추스르게 냅뒀으니 그걸로 이 지경이 된 것인가 싶어서 정말 말이 안 나오고 제 스스로가 너무 미워지더라고요. 일단은 아내를 달래어 재우고 술 깨고 나서 말을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아내를 억지로 침대로 눕힌 뒤 전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거실에서 밤을 새우게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잠이 오지 않고 속이 갑갑해서 술이라도 마셔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긴커녕 내일 맨정신으로 마주할 아내에게 혹시 실수라도 할까봐 입에 못 대겠더군요. 이 이상 아내를 실망시킨다든지 상처를 줄 수는 없었기에 맨정신을 잘 붙들고 있어야 했었고요. 그렇게 꼬박 밤을 새우고 다음날 어기적 머리가 아프다며 걸어 나온 아내에게 얼른 물을 떠다 주었어요. 그리고 가급적 전날 언급했던 이혼이란 단어는 제 입으로 올리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그 화제를 피해 보려고 했고요. 하지만 아내는 물을 마시고 난 뒤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더라고요. 이때 결국 전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내가 한 말이 술김에 한 게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것을요. 내가 오늘 먼저 짐을 챙겨서 나갈 거야.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 아, 여보, 아니 정말 이혼하잔 말이야? 이런 얘기를 전 어떻게 받아들여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았을지, 그렇게 잘 지내고 어딜 가도 사이가 좋다 소리를 들었던 우리 부부가 아무런 뭣도 없이 하루아침에 이혼 얘기가 오가다니요. 전 이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너무 기가 막혔던 탓에 그제사 뒤늦게 아내에게 화를 냈어요. 이성을 잃은 탓에 헛소리도 마구 튀어나왔고요. 당신 뭐야? 우리 엄마가 얘기했다고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와, 진짜 어떻게 그것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 그래, 내가 대신 미안하다고 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이혼하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 결혼이 장난이야? 하지만 아내는 그거랑은 상관이 없다는 듯 제 눈을 빤히 보면서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더 충격적이라 전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이혼하자는 건 줄 알아? 아, 생각해보니 그게 이유가 될 수도 있겠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숨을 훌쩍 들이키고 아내는 저에게 약간 면목이 없다는 듯 딴 곳을 보면서 말을 하는데 정말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여자가 맞는지 머릿속이 온통 벌집 마냥 정신이 없더라고요. 사실 나 좋아하는 남자가 따로 있어. 그래서 애기도 갖기 싫다고 한 거야.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수년간을 저만 바라봤던 아내에게 연애 때도 아니고 결혼한 지 몇 년 지나 무슨 남자 얘기가 나오는 건지 우리 부부 사이에서 나을 화제가 아닌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런 제 반응을 무시하고 아내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거래처 왔다 갔다 하다 알게 된 사람이야. 얘기하기 싫었는데 말 안 하면 당신이 도저히 이혼을 안 해줄 것 같으니 이 이상 안 되겠다. 그 사람 사업가고 돈 꽤 만지는 사람이야.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어떻게, 당신은 유부녀잖아. 그러면서 그 남자를 만났다는 거야? 깊은 사이는 아니야. 그냥 나 혼자 좋아하는 거라고. 아무튼 마음이 확실해진 이상 헤어지고 싶어 당신이랑.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이런 코딱지만 안고 살면서 이런저런 얘기 듣는 것도 싫고 어머니 찾아오시는 것도 불편하고 자꾸 애기 하시는 것도 싫다고. 아, 그러고 보니 역시 우리 엄마 때문이었네. 그럼 솔직히 말하지 그랬어? 아니 그럼 그걸 이유로 해서 바람까지 핀 거야?
그래. 그러니까 입 다물고 그만 이혼하자고. 지긋지긋해. 정말 지겨워 죽겠어. 이러다가 내가 미쳐버리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제발, 제발 좀 이혼하자고.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피가 역류하고 있었지만 사랑이란 뭔지 참. 전 아내가 저런 말과 행동을 저질러 버렸다고 하는 와중에도 쉽게 끈을 놓을 수가 없어서 더 미칠 것 같았어요. 나는 아내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고 정이 들어버렸고 아내 없는 생활을 쉽게 생각하기 힘들었어요. 제 인생에 비해 아내와 같이 산 시간이 무척 짧은데도 말입니다. 그만큼 저에게 전부였던 존재가 이젠 제발 좀 놔달라며 짐을 싸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냥 딱 죽고 싶어지더라고요. 애지간한 부부싸움도 아니고 시댁 문제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불만을 쌓아두고 있다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까지 줘버린 아내라니요. 제가 욕심에 다시 붙잡고 싶어서 잡는다고 해도 우리 사이는 예전처럼 살 수 없을 것이었고 그리고 아내는 이미 결심이 확고해서 잡힐 상태도 아니었어요. 꿈이라고 여기기엔 내 눈으로 생생히 보며 아내가 짐을 싸서 사라지는 모습까지 직접 겪었기에 현실감이 너무 강렬해 더 충격이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마음을 추스르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받아들이거나 이겨내 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저는 술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렇게 사라져버린 아내를 뒤로하고 홀로 집에서 꾸역꾸역 버티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두어 달이 지나 전해 들은 어머니는 헐레벌떡 집으로 오셨고 엉망이 된 저와 집을 보시며 거의 기절할 듯 놀라셨어요. 아니 이런 요망한 것이 다 있나?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간 거야? 무작정 아내 욕부터 해대는 어머니를 보며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 마시라고, 화를 낸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가 어떤 심정으로 저를 보고 있는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저를 아껴주던 사람들을 상처 주고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저 그대로 주저앉아 귀를 닫고 눈을 꾹 감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기, 오늘 술 한잔 할 수 있냐?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친한 친구에게도 겨우 힘을 내어 연락을 했고 그냥 가벼운 부부싸움이 아니라 아예 막을 내려버린 제 얘기를 듣더니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다들 그냥 저보고 있는 게 나을 거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닐 거라 생각해요. 아무리 봐도 너무 안 됐고 할 말이 없으니 겨우 그런 말을 얻는 것일 테니까요. 한동안 직장도 다닐 수 없었고 계속 나가서도 몇 번이나 일을 손에서 놓고 제대로 집중을 못하다 보니 이제는 적당한 휴가 정도로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너무 주변에 폐를 끼치는 것 같았고 여기저기서 자꾸 지적을 받다 보니 이러다 회사 해고까지 당한다면 정말 저는 나락으로 떨어지겠더군요.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밤마다 마시던 술을 겨우 끊고서 전 조금은 기력을 차렸어요. 덥수룩하게 자라버린 머리도 좀 정리를 하고 대출받아서 혼자 살고 있는 이 집을 제대로 유지라도 하려면 어떻게든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한 달 정도 직장에 폐만 끼치고 있다가 이후로 다시 패턴을 되찾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쩜 그렇게 시간이 안 가고 더디게 가던지 너무 괴롭더라고요. 정말 생사를 도려내듯 아픈 시간들을 보내며 어머니며 친구며 걸려오는 모든 전화들을 피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 친하게 지내고 있던 직장 동료가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받고 좀 당황스러워서 몇 번이나 말을 되묻게 되더라고요. 저번에 이대리 와이프 어디 직장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 응? 아이, 근데 갑자기 와이프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직장에선 그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힘들었다고 했을 뿐 이혼 관련 얘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들 모르고 있긴 하지만 새삼 얘기를 꺼내니 칼로 베인 상처에 식초를 뿌려대듯 아릿하게 아픔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직장 동료는 그냥 할 일 없이 전화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 그게, 저기, 나 여기, 우리 동네 근처 기사식당 알지? 여기 맛집이잖아. 근데 지금 여기 일하시는 분 중에 이대리 와이프랑 너무 닮은 분이 있어서 말이야. 내가 잘못 본 건가? 기사식당에서 일을 한다고? 듣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싶었는데 이 직장 동료는 신혼초 때 부부 동반으로 밥도 같이 자주 먹었고 강원도로 다 같이 2박 3일 놀러 갔다 온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사이가 좋고 완전 밀착해서 함께 지냈던 적이 있기에 얼굴을 대강 보고 헷갈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진짜 헛소리를 한 게 아닐 텐데. 대체 제 아내가 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건지. 그리고 막상 갔을 때 진짜 맞다고 해도 나는 어떤 표정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모든 게 다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전화 내용을 제대로 마무리도 짓지 못한 채 헤매다가 그만 저는 전화를 끊게 되었고 그 이후로 조금 망설이다가 결국 옷을 집어들고 기사 식당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가보니 그나마 다행히게도 직장 동료는 자리를 비우고 없었고 주변을 둘러보며 일하시는 분들을 찾고 있었는데요. 안쪽에서 음식을 들고 나오는 아내의 모습을 그만 한눈에 발견하고 말았어요. 얼굴도 삐쩍 말라서 광대가 심하게 부각되어 있었고 다크서클도 진하고 무척 피곤해 보이더군요. 팔뚝도 앙상하게 말라져서 그 팔로 냄비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문 앞에 서서 자리를 찾아 앉지도 못하고 아내를 보고만 있었어요. 결국 카운터에 있는 아주버니가 저보고 어디 앉겠냐고 묻는 바람에 그제서 아내가 고개를 힐끔 돌려 저와 눈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저한테는 웬 기업가인지 사업가를 만나 팔자를 고칠 것처럼 짝사랑인지 서로 그런 관계인지도 애매하게 말해놓고서 나가버렸는데 그렇게 가슴을 다 핥히워놓고 잠적해버리더니 왜 저런 모양새로 힘없이 저를 쳐다보고 서 있는 걸까요? 저와 눈을 마주쳤지만 저기 라고 하는 제 말을 못 들은 척 다시 이내 딴 곳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주방 안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왠지 저는 그날 모든 게 너무 당황스럽고 이런 상황들이 얼떨떨하고 두렵기까지 해서 다시 문 밖으로 슬그머니 나오고 말았어요. 하지만 어쩐지 그 모습이 계속 가슴에 남아서 이틀에 한 번꼴로 찾아가서 몰래 보고 오기도 하고 저에게 자초지종 사연을 물었던 직장 동료에게는 대강 둘러서 대답을 해두었어요. 그냥 우리만의 사정이 있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 모른 척 해주면 안 되겠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몇 주간을 지켜보다가 걱정스러우면서도 화제를 못 꺼내며 눈치를 보는 직장 동료의 모습을 자꾸 보고 있자니 저도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은 작정하고 그 가게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머님들이 퇴근하고 나오실 무렵 같이 인사를 하고 나오는 아내들을 아주 조금씩 천천히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힘없이 아내 이름을 불러보았는데요. 아내는 아마 제가 그때 찾아왔던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덤덤하게 돌아보더군요. 전 말 한마디 하나하나 제대로 건네기가 겁나서 아내가 또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사라질까봐 두려워 찬찬히 아껴 말을 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희정아,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 당신 오늘도 왔구나. 누구 만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상처 주고 나갔으면 잘 살기라도 할 것이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신 꼴은 그게 또 뭐고. 그러자 아내는 뭔가 생각난 듯 눈이 커지더니 다시 눈을 찬찬히 감더군요. 그리고선 갑자기 얼굴이 있는 대로 구겨지더니 엉엉 울면서 주저앉는 게 아니겠어요?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아내를 이렇게 쫓아다니고 멍청한 질문이나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참 한심했지만 진짜 사랑이 웬수인지 그런 아내를 달래서 전 근처에 있는 편의점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 음료수를 사서 갖고 와서 그냥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웬 잘난 놈을 만나러 간다더니 사기라도 당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건가 생각하니 마음속에서 온갖 애증이 올라와서 모든 감정이 다 짬뽕이 된 듯한 혼란스러움이 왔더군요. 안쓰럽기도 하고 견딜 수 없이 미워지기도 하고 고생하는 걸 보니 가슴은 또 쓰라린 듯해서 참기가 힘든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내는 음료수를 있는 대로 다 들이마시더니 울음을 추스르고 저에게 이젠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다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이거 왠지 실수하는 것 같은데. 나도 사람이라 정말 도저히 못 참겠어. 명준 씨, 내 얘기 좀 해도 될까? 저는 차마 말이 목소리로 나오지가 않아서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말이던 그냥 들어나 보자. 그리고 정리를 하던지 말던지 그 이후에 생각하자 싶더군요. 그런데 아내의 말은 제가 좀처럼 생각하기 힘들었던 영역의 것들이라 전 또 한 번 당황하고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이혼을 강행하려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당신은 모르겠지만 우리 아빠가 몇 년 전에 일을 벌린 게 있어. 나는 그게 불안하고 싫어서 결혼할 때도 아빠한텐 인사시키지 않았던 거야. 엄마가 혼자 그걸 다 떠맡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그것만으로 힘드니까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갚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어. 처음에 내가 도와드리기도 했지만 그게 너무 심해져서 모르는 척했더니 이 얼마간 빚이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버리게 되었어. 남자고 뭐고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었고 내 명의의 빚이 당신에게까지 부담을 끼치는 게 너무 괴로워서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혼하고 나 혼자 갚으며 살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정말 요즘 밤낮 없이 너무 힘들어서 당신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너무 나네. 사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어, 나도. 뭐? 여기까지 듣고 저는 내내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우리 둘이 무리해서 얻은 집이기도 하고 저 역시 빚을 갚아야 하는 실정이었는데 아내는 거기다 본인 아버지의 빚까지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둘끼리 사는 것도 여유가 없어서 이세 계획도 포기했는데 빚이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저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서 그렇게 이혼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밤낮으로 온갖 일들을 하고 편의점까지 가서 야간 일을 하고 정말 힘들게 살고 있더군요. 액수를 들어보니 저 역시 놀라운 정도이긴 했지만 아내가 없어서 반송장처럼 살았던 시간들을 생각하니 아무리 고민해봐도 저는 아내의 손을 잡는 게 맞더군요. 10여 분의 시간 동안 한 맺힌 울음만 토해내는 아내를 보며 제 결심은 좀 더 굳건해졌어요. 결국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저는 같이 갚아나가자. 뭘 먹고 살고 뭐가 부족한다고 한들 너와 함께이기만 하면 된다고 말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아니야, 그렇게는 안 돼. 그건 당신한테 너무 패기치는 거야. 아내는 한동안 생각이 필요할 것 같다며 쉽게 받아주지 않았으나 전 매일 같이 아내를 찾아갔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간식을 사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재결합의 길로 천천히 나아가고 있어요. 아직 확실하게 무언가가 결정되고 진전이 드라마틱하게 있는 것은 아니나 전 꾸준히 노력해서 아내와 재결합을 하고 싶어요. 아내도 마음 같아선 바로 같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눈치였으나 빚 때문에 미안해서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더군요. 이번에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제가 얼마나 아내를 필요로 하고
제 인생에 크게 의미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마치 산소 호흡기 마냥 아내가 집에 머물렀던 날과 아닌 날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처가와 연락을 끊고 자기 몫의 빚만 조용히 갚아나가고 있는 아내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눠 가지면서 여전히 둘이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우리 사연자님께서 고졸이라며 결혼을 반대하신 예비 장인어른과의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예비 장인어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무례해서 읽는 내내 저 또한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뒤에 이것을 뒤엎어칠 반전이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테니 바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조상님이 도우셨다 라는 어른들의 말이 있잖아요. 정말 조상님이 있긴 한 건지 최근에 놀라운 운명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니 가슴이 아파오는데요. 제 마음도 정리해 볼 겸 어렵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너무도 사랑해서 결혼을 꿈꾸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고등학교 친구가 주선해준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25의 나이에 연애도 제법 해봤지만 여자친구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첫눈에 제 이상형과 꼭 닮은 여자친구를 보고 단번에 반하여서 제가 정말 매일같이 쫓아다녔습니다. 여자친구는 처음에는 저를 그리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데 제가 연락을 해도 시큰둥하고 뭘 이야기해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제가 꾸준히 대시를 하니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듯 저와 대화도 나누고 데이트 외적으로 따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여자친구는 참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자들에게도 성격이 좋아서 여기저기 불려다니기 바빴고 다른 남자들도 여자친구를 이성적으로 많이들 봤습니다. 저랑 있을 때 여자친구 핸드폰에 온 메시지들을 우연히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무슨 몇십 분에 한 번씩 남자들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부 다 여자친구와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만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여자친구에게는 저 역시 그런 수많은 남자들 중 하나였겠죠. 이상하게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반드시 이 여자랑 사귀고 말 거야. 반드시. 솔직히 저 생긴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대학을 안 간 상황에서 일찍 취직을 한 편에 속했는데 실력을 인정받아서 나이에 비해서 돈도 많이 버는 편입니다. 물론 어지간한 여자들 뺨치는 예쁜 외모와 몸매, 게다가 상위권 대학교에 입학해서 성적도 잘 나오고 있는 여자친구에 비해서는 제가 많이 부족할 수 있었지만 충분히 극복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좀 조심스러운 성격이었기 때문에 무작정 들이대지 않았고 일단 좋은 오빠 동생으로서 가벼운 만남을 유지하다가 조금씩 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슬쩍슬쩍 어필했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로 보고 있다고 말이죠. 나는 오빠를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내가 지금은 다른 사람이랑 연애할 생각이 없어. 공부하는 것도 바쁘고 친구 만나는 게 더 즐겁고. 물론 처음에 여자친구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계속 곁에 있다 보면 언젠가 여자친구가 저를 돌아봐 줄 거라고 생각하고 2년 가까이 지켜봤습니다. 비록 여자친구를 좋아하지만 고백을 거절당했음에도 전혀 질척대거나 매달리지 않는 깔끔한 지인의 자리에서 말이죠. 여자친구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저를 받아준 이유가 본인을 좋아함에도 자기 마음을 강요하지 않은 거더라고요. 그동안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유일하게 오빠만 고백을 거절당하고서도 화내거나 하지 않았어. 지켜보다 보니까 오빠도 참 좋은 사람인 것 같고.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공을 들인 적이 처음이라 연애를 시작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하루하루가 천국을 거니는 것 같았고 꼭 특별한 곳으로 데이트를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무치게 기뻤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와의 연애를 무려 5년 동안이나 지속했어요. 이상한 게 그 정도 사귀었으면 조금 질리고 권태기라도 올 법한데 정말 단 하루도 여자친구가 질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귀면 사귈수록 제가 이전엔 보지 못했던 매력들이 눈에 들어오는 통에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무조건 져줬고 모든 것을 여자친구에게 맞춰줬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짜증나거나 한 적이 없어요. 살면서 이런 연애는 처음이었던지라 저는 자연스럽게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 1년만 더 사귀고 슬슬 결혼 준비해보는 거 어때? 여자친구에게 청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떨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다행히 여자친구도 저와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었기에 저희는 그 이후로 연애를 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습니다. 나중에 결혼을 하면 어디에 신혼집을 얻을지,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지, 아직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미래였지만 그렇게 간접적으로나마 미래를 함께할 것이란 확신이 드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전 이미 여자친구와 결혼에 골인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정말로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큰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예비 장인어른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꽤 분위기가 좋았어요. 예비 장인어른도 제가 듬직하니 남자다워서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 연봉을 물으시길래 얼마를 버는지 이야기하니까 그 정도면 우리 딸 정도는 거뜬하게 먹여 살릴 수 있겠네 라며 흡족해 하는 티를 내셨습니다. 장모님도 이래저래 제가 마음에 든 눈치였고요. 저는 어렵지 않게 결혼에 대한 허락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예비 장인어른은 정확히 제가 고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태도를 싹 바꿨습니다. 그래, 생긴 것도 남자답고 돈도 나쁘지 않게 버는데 대학교는 어딜 나왔나? 그 정도면 그래도 서울에서 이름 들어본 대학교는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취직을 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빨리 승진을 했어요. 뭐? 대학교를 안 나왔다고?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끝이란 말이냐? 그러니까 고졸이란 말이지? 아이고 세상에. 네, 부끄럽지만 맞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꾸준히 책을 많이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사회 전반에도 관심이 많아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과 지식 수준 차이는 얼마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형이 대학 다닐 때는 제가 과제도 도와주고 했고요. 어쩐지 고등학교만 졸업했단 이야기에 안색이 휙 변하는 것을 보아 느낌이 이상해서 황급히 어필 아닌 어필을 했으나 예비 장인어른은 이미 제가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단 이유만으로 엄청난 반감을 가지신 것 같았습니다.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시더군요. 그리고 그 말은 피수처럼 가슴에 꽂혀왔어요. 뭐? 지식 수준 차이가 안 나? 가방끈이 그렇게 짧은데? 내가 겨우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한 직장인한테 시집 보내려고 우리 딸을 이렇게 힘들게 키운 줄 아나? 면전에서 이런 말 꺼내고 싶지 않지만 자넨 우리 딸한테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 나는 절대로 이거는 허락 못하니까 썩 나가게. 아빠, 아빠 왜 그래? 나 대학교 다니면서 성적 잘 나왔던 거 7할은 오빠 덕분일걸? 오빠가 나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랬어. 그리고 대학이며 가방끈이며 그게 뭐가 중요해, 아빠. 사람이 건실하기만 하면 되지. 아빠도 그랬잖아요. 됐다.
넌 아빠 말하는데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 의사는 분명히 전했다. 장인어른, 누가 자네 장인어른인가? 얼른 안 나가? 내가 직접 내쫓아주랴? 아,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예비 장모님은 제가 고졸인 것은 상관없는 눈치였는데 예비 장인어른 심기가 누가 봐도 불편해 보이자 눈치를 많이 보시더니 미안한데 다음에 오게 하며 저를 밖으로 안내하더라고요. 얼떨결에 저 역시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작스레 확 변한 분위기와 예비 장인어른의 태도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을 찾아가 배려했지만 예비 장인어른의 분위기는 무슨 남극의 빙하바람이라도 부르는 듯 싸늘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어떻게든 예비 장인어른의 마음을 달래고 설득하려 들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철없는 소리 말아라. 우리 집안에 고졸 출신은 절대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결혼을 허락할 수가 없다. 하며 결국 제가 고졸이기 때문에 여자친구와 결혼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전 대학교에 입학까지는 했습니다. 합격을 했다는 뜻이에요. 다만 대학교 공부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너무 도움이 되질 않았고 이렇게 의미 없이 등록금만 낭비할 바에는 차라리 빨리 대학을 그만두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실무 경험을 쌓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학교 등록금이 한 학기만 해도 몇백씩은 하잖아요. 저희 집이 등록금을 못 대줄 형편까진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식으로서 열심히 공부할 자신이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 등골을 빼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학년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아빠, 사실 저 대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요. 응? 힘들게 들어간 대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는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시간 낭비라고 느껴져요. 이럴 바엔 차라리 자퇴를 한 다음에 군대 다녀오고 빨리 취업을 해서 실무 경험을 쌓고 싶어요. 그게 제 길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어려운 선택이니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마. 다행스럽게도 저희 부모님은 제 의견을 그 누구보다 우선시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어렵지 않게 허락을 받은 뒤 바로 자퇴를 하고 군대에 다녀와서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제가 있는 분야는 마케팅 쪽인데 제 자랑 같아서 쑥스럽긴 하지만 같은 마케팅 분야에서 저에 대해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일 잘하고 성실하고 아이디어가 많다고 말이죠. 저는 제 선택에 대해서 한 점 후회도 없습니다. 물론 자퇴라는 것이 성급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저는 스스로를 믿었고 그 결과 업계에서 꽤나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또래의 다른 사람들, 그리고 같은 직급의 사람들에 비해서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제가 그만큼 실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학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꼭 대학교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비 장인어른은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결국 고졸이네. 우리 딸이 어떻게 키운 딸인데? 라며 그저 제가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는 것만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가서는 저희 집까지 무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제게도 무척 상처였습니다. 시골 농사 짓는 사람들 수준이 그렇지 뭐. 그런 집에서 자랐으니 대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긴 하겠어? 운이 좋아서 어쩌다 직장에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지고 자만하면 안 되지. 우리나라는 학력이 1순위라는 거 모르나?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해서 모르는 것 같은데 앞에선 몰라도 뒤에선 고졸이라고 얼마나 수군거릴지 상상도 안 가는구먼 참.
예비 장인어른은 중소유통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랑 여자친구가 사귀던 초반에만 해도 예비 장인어른의 회사는 그리 큰 편이 아니었는데 중간에 재테크로 부동산 값이 엄청 뛰면서 부자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예비 장인어른도 그렇게 따지면 운이 좋았던 건데 시골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농사 짓고 있는 저희 부모님은 왜 욕을 하는지. 저 스스로 충분히 여자친구를 보호할 수 있고 결혼을 해서도 좋은 남편으로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가득했는데 다른 이유도 아니고 고작 제가 고등학교 졸업밖에 못했단 이유로 결혼 허락을 받지 못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제 선택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더라고요. 나 정말 우리 아빠한테 실망했어. 아빠가 평소에 학력 하고 있는 건 알았지만 설마 내가 오빠랑 결혼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빠를 데리고 갔는데 면전에다 대고 고졸이라고 욕할 줄은. 그래도 걱정 마, 오빠. 내가 어떻게든 아빠 마음 바꿔볼게. 여자친구 역시 그런 상황까진 예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어떻게든 저랑 결혼하겠다고 자기가 어떻게든 마음을 바꿔보겠다면서 저한테 말하는데 그게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전화를 하고 바로 이틀 뒤 여자친구가 자기 몸보다 더 커다란 짐가방을 싼 채 나 가출했어 라며 저희 집을 찾아왔더군요. 원래 여자친구도 가출까지 할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본인은 아버지이고 좋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서로에게 나쁘지 않은 만큼 처음에는 예비 장인어른을 찾아가서 다시 한 번만 저와 이야기를 나눠달라고 부탁을 했나 봐요. 아빠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오빠가 업계에서 일 잘한다고 유명한 것도 맞고 더 좋은 대학 나오고서도 막상 나중에 취직하면 오빠만큼 일 잘하는 사람은 몇 없어. 대학도 결국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대학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오빠가 더 대단한 거 아니야? 아빠도 편견을 버리고 오빠랑 이야기를 잘 나눠보면 알 거야. 오빠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만나봐. 대단하고 나발이고 걔가 만약에 대학을 나왔으면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건 왜 모르니? 학력이란 건 그런 거야.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윗물은 전부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만 차지할 수 있는 거라고. 네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니 이번엔 너그러이 넘어가마. 그러니 앞으론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그놈 이야기는 꺼내지 말아라. 네가 내 딸로서 소중한 만큼 난 절대 너랑 그놈의 결혼을 허락할 생각이 없으니까. 아빠,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아빠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거 아니잖아. 이놈이? 부모가 반대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당장은 네가 이해하지 못했을지언정 나중에 나이 먹고 나면 다 이해하고 아빠에게 고마워할 거다. 그래? 그럼 나도 아빠한테 실망이야. 나 집 나갈 거야. 찾지 마. 그 이야기에 화가 난 여자친구는 곧바로 짐을 싸고 예비 장인어른이 붙잡을 새도 없이 집을 나와서는 제가 있는 곳으로 온 겁니다. 여자친구를 맞이하는 그 짧은 사이에도 여자친구 핸드폰이 불이 나게 울리더군요. 전화의 주인공은 전부 예비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전화 정도는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여자친구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아빠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절대 고집 안 꺾을 사람이야. 나도 생각해둔 방법이 있으니까 나만 믿어. 그렇게 여자친구는 저희 집에서 무려 한 달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예비 장인어른에게 단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예비 장모님한테는 안부를 전한 모양이더라고요. 대신 자기 소식을 절대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말이죠. 그쯤 되니 예비 장인어른도 이러다가는
여자친구가 절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위기의식이 느껴지셨는지 처음에는 분노가 가득했던 문자에 점점 애절함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좀 돌아와라, 희영아. 너가 없어서 밥도 잘 못 먹겠다. 엄마도 네 걱정을 하고 있어. 집에만 와주면 내가 뭐든지 다 해주마. 답 좀 다오. 여자친구는 예비 장인어른이 완전히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고 나서야 처음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를 하는데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넘어서 저에게까지 들리더군요. 구체적으로 예비 장인어른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참 동안 전화를 하던 여자친구는 이내 전화를 끊은 뒤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우리 아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못 이긴다니까. 방금 전화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아빠가 오빠도 그렇고 오빠네 아버지도 한번 만나보고 싶대. 아버님 언제 시간 되시는지 알려주면 아빠가 맞추게 할게. 여자친구의 바람대로 어느 정도 흘러가리라곤 예상했으나 설마 이렇게까지 성공을 거두리라고는. 사실 그때 처음 예비 장인어른을 봤을 때의 분위기는 절대로 저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을 만나는 것 또한 생각도 못할 정도였거든요. 두들겨 맞고 내쫓기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전 얼떨떨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래는 어머니와 같이 만나려고 했지만 당시 농사가 무척 바빴던 시기여서 어머니는 정식으로 상견례를 할 때 자리하기로 하고 결국 저와 제 아버지 그리고 장인어른 이렇게 셋이서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와서 기다리는데 아버지도 제가 예비 장인어른한테 학력 때문에 결혼 허락을 받지 못한 것을 알고 있어서 본인이 어떻게 말을 해야 예비 장인어른을 설득할 수 있을지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드디어 예비 장인어른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손으로 저분이라고 말씀드리자 환하게 웃으면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려던 아버지가 돌연 표정을 싹 굳혔습니다. 아, 아니 저 새끼가? 너 맞지? 유기사단 나온 너 맞지? 요것 봐라. 이런 잡놈을 내가 이렇게 만나다니. 내가 너를 찾으려고 전국을 돌아다녔어. 만나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으려고. 그런데 이렇게 만나네. 와, 세상 좁네 좁아. 이렇게 만나다니. 어, 오랜만이네. 몇십 년 만에 만나서 갑자기 왜 이래? 과거는 다 잊고 우리 이야기나 하자고. 이야기? 무슨 이야기? 내가 너 때문에 전역한 후에도 발 뻗고 잔 적이 없어. 이가 갈려서. 아니, 그때는 나도 철이 없었고 내가 미안하네. 다 필요 없고 너 이리 와봐.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그러더니 갑작스럽게 욕을 했죠.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의 쌍욕이었습니다. 살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욕을 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저는 이 상황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저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좀 진정하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옷을 잡아 끄는데 아버진 욕을 한 거로도 모자라서 성큼성큼 다가가서는 예비 장인어른의 멱살을 틀어주었습니다. 이 천하의 나쁜 놈을 여기서 보게 될 줄이야. 네가 내 아들 예비 장인어른이라고? 하늘이 두 쪽 나도 너 같은 놈한테 내 아들 못 준다. 이 쥐새끼 같은 놈. 오늘 한번 제대로 죽어봐라. 손님들은 소리를 지르고 식당 직원들은 황급히 나와서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참 이상했던 게 그렇게 제 앞에선 드세게 성질을 내고 막말을 하던 예비 장인어른이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심지어는 어떻게든 아버지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기 바쁘더라고요. 예비 장인어른이 꽁지 빠지게 도망을 간 뒤에야 아버지는 간신히 진정을 했습니다. 저는 식당에 거듭 사과를 드리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나왔죠. 아버지,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예비 장인어른을 알고 계세요?
알다마다 그 썩을 놈. 내가 여전히 그놈 꿈을 꾸다가 벌떡 일어나는데 설마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다. 너, 네 여자친구랑 결혼할 생각하지 마라. 네 여자친구는 좋은 애일 수 있지만 애비 되는 자가 아주 쓰레기랑 다름없으니까. 당장 헤어져. 대체 과거의 예비 장인어른과 아버지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음 같아서는 바로 묻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집에 가는 내내 입이 잠기기라도 한 듯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집에 갈 때까지 궁금증을 참아야 했죠. 그렇게 30분 정도 달린 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전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내가 그 놈을 알게 된 게 벌써 몇십 년 전이야. 내가 한창 군대에 있을 때지. 예비 장인어른과 아버지는 한 부대에서 만난 사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아버지가 후임이었고 예비 장인어른은 선임이었죠. 당시 아버지가 군대에 있을 때 부대 내에서는 예비 장인어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후임을 개처럼 부려먹고 수틀리면 폭력도 행사한다고 말이죠. 아버지도 그 소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 예비 장인어른과는 엮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예비 장인어른이 아버지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 뒤로 아버지는 전역을 할 때까지 예비 장인어른의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군대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 아버지가 군대에 있던 시절에는 상하관계가 지금보다 더욱 명확했고 후임에 지나지 않는 아버지로서는 선임인 예비 장인어른의 행태를 고발할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덕분에 아버지는 매일같이 잦은 구타에 시달리면서 지옥 같은 군대 생활을 해야 했죠. 지금이야 아주 가끔씩이긴 하지만 전역하고 얼마 안 돼서는 매일같이 꿈에 그놈이 나오는 통에 정신병에 걸릴 지경이었다. 정말 내가 얼마나 이를 악물고 버틴지 아니?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올 정도야. 못된 놈. 하지만 예비 장인어른의 행동이 도가 지나쳐서인지 당시 군대 내에서는 예비 장인어른에 대한 징계 같은 걸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 말고도 예비 장인어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후임들은 많았고 그 후임들이 모여서 용기를 내가지고 상부에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게도 군대에서 사건을 덮어버렸고 그 뒤 예비 장인어른은 전역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분노는 몇십 년이 지나도록 이어져 온 겁니다.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한동안 전우회에서 저놈을 찾으려고 안달이었다고요. 당시보다 나이도 많이 먹었고 사회적인 위치로 보았을 때 예비 장인어른보다 훨씬 더 잘 나갈 법한 사람들도 많으니 뒤늦게라도 그때 당했던 것을 똑같이 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우회에 저놈 어디 있는지 알았다고 하면 전국에서 저놈 죽이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한 트럭은 넘을 거다. 마침 잘 되었네. 내가 얼른 연락을 돌려야겠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더 이상 저 좋다고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사실을 전후에 알렸어요. 그때 예비 장인어른이 도망간 뒤로는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지만 대충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로 예비 장인어른이 어디 있는지를 들은 다른 전우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통에 예비 장인어른은 여기저기 도망치기 바빴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어찌 그리 통쾌하시는지 원래부터 저는 예비 장인어른이 그리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큰 원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완벽히 정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곤 해도 여자친구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기에 한동안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상태로 연애를 이어갈 순 없어서 예비 장인어른이 저희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때 만남 이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전부 솔직히 이야기하고 이별을 고했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한동안 너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출근은 해야 했기에 억지로 눈을 붙였지만 아침에 깨고 나서도 개운하지가 않더군요.
지금 헤어진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여전히 여자친구가 그립기도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헤어진 직후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어찌저찌 사라지긴 하네요. 빨리 이 아픔을 이겨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네, 이번 마지막 사연은 제목에 바로 그 사연인데요. 50년 만에 고향 친구를 만나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평생 친구를 얻었다며 흐뭇해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은데요. 자, 이야기 바로 읽어드릴게요. 나이가 70이 넘으면서 참 별의별 일 다 겪어봤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세상에는 저조차도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게 참 여러모로 많은 의미를 남긴 일이 있어서 한번 사연을 정리해봤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재작년으로 돌아가야겠네요. 재작년은 제게 여느 때와 별다를 것 없는 그런 평범한 한 해였습니다. 이미 직장에서는 은퇴한 지 오래인지라 자식놈들이 주는 용돈 받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생활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이미 5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서 혼자서 산 지가 꽤 됐는데 처음에는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고 나이에 안 맞게 외로움도 많이 타고 그랬지만 이런 것들도 다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지더군요. 그나마 가끔씩 자식과 손주들 보러 서울에 가는 거. 그리고 오래도록 연락을 하고 있는 친구놈들 몇 명 봐서 술 한잔하는 게 제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평소 전화를 하는 일도 잘 없고 심지어 걸려온 전화가 모르는 번호라서 긴가 민가하며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현철 핸드폰입니다. 현철이냐? 실례지만 누구시죠? 제 핸드폰에 번호가 저장되어 있질 않은데. 나야 나. 상덕이. 갑자기 전화해서 깜짝 놀랐냐? 전화의 주인공은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정말 과장 좀 보태서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르던 친구였어요. 연락이 끊긴 지가 몇십 년이 지났거든요. 무슨 이유로 전화를 했는지 물어볼 새도 없었습니다. 그저 옛 친구와 다시 연락이 닿았다는 것에 대한 반가움과 놀라움으로 입만 멍청하게 벌리고 있다가 급하게 용건을 물었죠. 그랬더니 친구 녀석은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라면서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 당연히 얼굴 보는 것쯤이야. 내가 살고 있는 동네로 올래? 겸사겸사 이야기도 들을 겸 오랜만에 만나니 내가 술 한 잔 거하게 살게. 그래서 다음날 친구를 만났습니다. 서로 젊었을 때가 마지막 모습이어서 쭈글쭈글 할아범이 되어가지고는 처음 보는 거였는데 그런 와중에도 옛날 얼굴이 남아있다는 게 참 신기하더군요. 대충 어떻게 살았는지, 뭐 하고 지냈는지 그런 안부들을 물으면서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어찌저찌 웃는 얼굴로 대화를 하긴 하는데 이상하게 친구 녀석 얼굴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군요. 말없이 술만 꼴딱꼴딱 마시고 고기도 잘 안 주워 먹고 고기를 좀 먹어보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서야 너도 많이 먹어 라고 하고는 다시 소주를 들이키기 바빴습니다. 애초에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느낌이 약간 좋은 일이라거나 아니면 단순히 옛 친구와 오랜만에 연락을 하고자 전화를 했던 느낌이 아니긴 했기에 얘가 무슨 큰일이라도 있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막상 이렇게 제 앞에서 계속 소주만 마시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알겠더군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단히 있구나. 오랜만에 만나서 그렇게 술만 마시면 되겠어? 무슨 일이니 대체. 이렇게 얼굴까지 보자고 한 거면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그냥 마음 편히 얘기해보거라. 제가 먼저 멍석을 깔고 나서 친구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푹푹 쉬더니 드디어 본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연락해서 이런 부탁하는 거 민폐인 거 모르는 거 아닌데 혹시 자네
1억만 빌려줄 수 있겠나? 내가 어떻게든 꼭 갚을게. 뭐 사람 사이에 부탁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돈 문제가 제일 크죠. 어느 정도 저도 예상은 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다만 그 액수가 제가 생각하고 있던 금액과는 많이 달랐죠. 저는 많이 빌려달라고 해봐야 몇 천만 원, 적게는 몇 백만 원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억이라 그 돈이 왜 필요한진 알려줄 수 없는 건가? 미안하네. 내가 지금은 용기가 안 나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어. 그냥 이유는 묻지 말고 나한테 빌려줄 수 없을까? 도박 같은 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그냥 나한테 지금 1억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돈이 없어서 그래. 말이 끝나고 친구 녀석은 다시 소주를 들이켰고 저도 묵묵히 무언가를 생각하느라 함께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이유도 묻지 않은 상태로 1억을 빌려줘야 한다니. 사실 그 친구 자체만 생각하면 이유를 알든 모르든 충분히 빌려줄만 했습니다. 그 친구는 고향 동네 친구예요. 완전히 깡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산호기에 저와 친구 집을 포함해서 딱 4집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지간히 지방에서 사신 분들, 시골에서 사신 분들 많다고 하더라도 저만큼 깡촌에서 자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당연히 또래 애들도 별로 없고 학교로 가라면 좋게 몇 시간은 걸어야 하는 그곳에서 친구는 제게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둘 다 날적부터 그 동네에서 살았고 아무래도 이렇게 가구 자체가 적은 동네이다 보니까 당연히 집집마다 몇 명이 사는지, 그 집 숟가락이랑 젓가락 개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알고 지냈거든요. 그래서 저도 친구와 태어날 때부터 서로 부모님들이 아는 사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는 친형제처럼 커왔고 학교에 다니면서 다른 친구가 생기긴 했지만 서로만큼 아끼고 좋아하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서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동네가 같다 보니까 학교 자체는 같은 학교로 배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저랑 친구랑 맨날 같이 가겠다고 우리, 우리 저 동네 입구에서 매일 새벽 6시에 만나는 거다. 라고 약속을 하고서는 하루도 안 빼먹고 6시에 입구에서 만나서 함께 학교까지 가서 거의 2시간을 걸어갔어요. 학교까지 가는 버스 같은 것도 애매했고 어차피 같이 가니까 가면서 혼자라 심심할 일도 없고 그걸 3년을 하니까 안 그래도 이미 이전부터 충분히 많이 친했었는데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돼서는 정말 부모님도 모르는 서로의 비밀을 둘은 알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도 어디 놀러 가는 일이 있으면 꼭 같이 가고 그렇게 저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친분을 유지했어요. 그때는 서로 여자친구 같은 것도 안 사귀었습니다. 뭐 애초에 사람이 적으니까 여자친구를 사귀기가 힘든 환경이었다곤 해도 그냥 친구랑 노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전 저희 우정이 정말 평생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 평생 지금처럼 제일 친한 친구로 지내는 거다. 알았지? 한창 때의 남고생 치고는 유치한 약속이었지만 서로 새끼손가락 걸고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친하게 지내자고 맹세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멀리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저희는 예전처럼 만나지 못하게 되었어요. 딱 20살이 되던 해 친구네 집이 예전보다는 형편이 많이 나아져서 서울까지는 아니고 동네에서 많이 떨어진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군요.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란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전화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이렇게 헤어지면 오랜 기간 얼굴 한번 보지 못할 게 뻔했지만 그렇다고 이사 간다는 걸 이사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때 제가 친구 녀석 이사 가기 바로 전날 친구를 꼭 끌어안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친구인 거 알지?
나 잊으면 안 된다, 너. 그때 친구도 저를 마주 끌어안고 등을 토닥이면서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친한 친구야. 비록 지금까지처럼 얼굴을 자주 보거나 함께 다니진 못하겠지만 내가 꼭 언젠가는 연락할게. 친구 녀석과 헤어지는 것은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잘 돼서 멀리 가는 것인 만큼 전 친구를 응원했어요. 제가 없어도,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친구가 없어도 우린 서로 알아서 자기 길을 잘 갈 것이고, 친구 말대로 언젠가는 분명히 연락할 날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잘 지내나 이 녀석 하고 생각나곤 했어요. 그러나 저는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막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했지, 설마 50년이 지난 지금 저에게 연락을 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젊었을 적에는 그 친구가 참 자주 생각이 났어요.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지만 그들과 웃고 떠들면서도 예전에 상덕이랑 참 재밌었는데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나고, 전화번호도 무엇도 몰라서 연락을 할 수가 없지만 왜 그렇게 안부가 묻고 싶은지 몇 안 되는 동창 친구들에게 너 혹시 상덕이 요즘 어떻게 사는지 아냐? 라고 물어봐도 고향 친구들 역시 제 친구의 근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질문을 묻는 저한테 야, 상덕이는 현철이 너랑 제일 친했잖아. 네가 알지도 못하는 상덕이의 근황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 라더군요. 그래, 맞다. 그렇지. 그렇게 저는 그 누구보다 믿고 좋아했던 제 오랜 친구를 차차 기억에서 잊어갔습니다. 물론 나이가 먹은 후에도 가끔씩 떠오를 때야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아내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얘네 키워서 장가 시집 보내는 거에 바쁘다 보니까 친구가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건 잠깐이고 다시 현실을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이름조차 흐릿할 시기에 참 신기하게도 친구가 연락이 온 거고 저에게 1억을 빌려달라고 말한 거죠. 아까 말했듯이 비록 오랜 기간 연락하진 못했으나 친구 한 명만 생각하면 그까짓 1억 충분히 빌려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수중에 그리 많은 돈이 있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나이 먹고 나서는 자식들이 용돈 주고 부모 부양하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전 이제 자기들 가정 꾸려서 열심히 살고 있는 자식놈들 용돈 받아 쓰는 것도 참 미안하거든요. 이제 걔네는 걔네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괜히 나 용돈 주면서 조금이라도 더 저축할 수 있는 건 못하고 조금 더 쓸 수 있는 거 못 쓰고 그러는 걸 테니까요. 그래서 노후 자금을 5억 정도 모아놓긴 했지만 사실 요새 100세 시대가 아닙니까? 더 많은 돈을 모아놨다면 자식들한테 용돈 같은 거 안 받고 살겠지만 솔직히 5억이란 돈이 노후 자금으로 그리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자가 집도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요.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고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큰 여윳돈이 없는데 거기서 갑자기 1억이란 큰 돈이 나간다는 건 저에게도 참 부담이었습니다. 그나마 1억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이 제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지,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으면 나도 돈 없다 라고 칼같이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친구였기 때문에 매정하게 거절할 수만도 없었습니다. 전 일단 오늘 소주 한 잔 마시고 기분 좋게 헤어지고 1억에 관련해서는 나도 조금 생각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와서도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자식놈들한테 이야기하면 아마 높은 확률로 빌려주지 말라고 할 거였기 때문에 오로지 저 혼자서 고민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일주일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오래 끊긴 연락을 다시 되살려가면서까지
저에게 1억을 빌리려 하는 건 무언가 그만큼 큰 사정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 나한테 그 1억이 없다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언젠가 천천히라도 갚겠지. 너무나 소중한 친구였으니까 그냥 빌려주자. 친구의 사정은 잘 몰라도 분명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1억을 빌려주기로 한 가장 큰 이유에는 50년간 끊겨있던 그 친구와의 추억을 잃어버리더라도 사고 싶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술을 마시면서 저에게 1억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 미안하면서도 정말 벼랑 끝에 몰린 듯한 눈빛, 그 눈빛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50년 전 헤어질 당시에는 젊고 총명한 눈빛이 왜 이렇게 서글프게 변했는지, 저도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친구의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만약에 정반대로 제가 그런 상황이었고 친구가 저보다 조금 여유가 있었다면 아마 그 친구는 저에게 망설임 없이 1억을 빌려줬을 겁니다. 그런 믿음도 있었어요. 여기 1억 내가 현금으로 뽑았어. 결심을 한 다음 날 바로 1억을 현금으로 마련한 다음에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첫날 만났던 그 삼겹살 집에서 또다시 소주와 삼겹살을 먹으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친구는 봉투 안에 든 1억을 보더니 제 앞에서 엉엉 울더군요. 고맙다. 정말 너무 고마워. 솔직히 안 빌려줘도 당연히 이해할 수 있었는데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친구가 그렇게 아이같이 서럽게 펑펑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젊을 때 보였어도 참 놀라운 모습일 텐데 이렇게 다 늙어서 쭈글쭈글한 손으로 눈물을 닦는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대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면 나한테 이해하기도 잘 못하면서 이 1억이 그렇게나 필요했을까? 전 친구를 토닥이고 돈을 빌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야. 나한테도 큰 돈이긴 하지만 너무 급하게 갚지 않아도 된다네. 아마 너도 내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망설임 없이 돈을 빌려주었겠지. 오래 연락이 끊겼어도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이야기했듯 상덕이 너랑 나랑 평생 친구지 않나. 앞으로 죽을 때까지 보고 살 건데 그때까지 돈 천천히 갚아도 상관없어. 절대 미안해하지도 말고 눈치 보지도 마. 애초부터 그걸 바랬다면 나는 이 돈 안 빌려줬을 거네. 친구는 그날 눈이 짓무를 정도로 울고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 이후로 약 1년 정도 별다른 소식이 없었어요. 물론 서로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고 가끔 안부 메시지 정도는 주고받았기 때문에 솔직히 재촉을 한다면 얼마든지 재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돈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안부를 묻는 연락조차 친구에게는 부담이 될까봐 어지간해서는 친구가 먼저 연락이 오는 것이 아닌 이상 제가 먼저 친구에게 연락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에게 미안해하는 친구에게 일이라도 부담을 갖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제가 천천히 갚으라고 한 돈이잖아요. 분명 친구는 그런 큰 돈을 허투루 쓸 만한 사람도 아니고 분명히 잘 된다며 꼭 보답을 할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돈을 빌려준 지 딱 1년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근 3개월 동안은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그날 친구에게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현철아, 내가 오랜만에 소주 한 잔 사마. 오늘 저녁에 좀 보자. 소주를? 어쩐지 이전보다 훨씬 더 가벼운 것 같은 목소리에 전 일이 잘 풀렸나 보다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시간에 맞춰 예전에 함께 갔던 삼겹살 집에 또 갔습니다. 친구는 먼저 와서는 이미 고기를 굽고 있더라고요. 고기를 굽고 있는 친구의 얼굴은 그동안 이래저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아주 건강해 보이진 않았지만
확실히 50년 만에 처음 봤을 때보다는 많이 밝아진 얼굴이었습니다. 상덕이 너 얼굴이 꽤 좋아 보이네. 농담조로 던진 말에 친구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큰 가방을 뒤적여서는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이상하게 봉투가 많이 눈에 있길래 가만히 보니까 제가 처음 1억을 빌려줬을 때 담아줬던 그 봉투와 같은 봉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처음에 빌려줬던 그 돈인 1억이 그대로 들어있었죠. 제가 한참 동안 돈 봉투를 보고 있자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저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봉투도 그대로 놔뒀다고요. 전 그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봉투를 제 가방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물었죠. 그래, 이제 돈을 갚았다는 건 많이 사정이 나아졌단 이야기지? 그치. 그럼 이제 이야기 좀 해줘라. 대체 왜 1억을 빌려갔는지. 솔직히 너무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어. 괜히 물어봤다간 자네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이렇게 잘 풀렸다니 이제 물어봐도 되는 거지. 이전엔 본인 사정상 묻지 말아달라고 했고, 저도 안 그래도 큰돈을 빌리는 친구 입장에서 이유까지 꼬치꼬치 캐물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지만, 돈을 돌려받은 이상 친구가 왜 그렇게 돈을 빌려야 했는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친구는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너한테는 꼭 이야기해 주려고 했어. 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죠. 결론적으로 친구가 돈을 빌린 것은 친구의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들 태어날 땐 괜찮았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갑작스럽게 큰 병에 걸렸어. 암이나 백혈병 같이 우리가 흔히 아는 병이 아니었어. 엄청 희귀병이라고 했어. 국내에서도 몇 없는. 나나 아들놈이나 우리 집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지. 국내에선 그 병에 걸린 환자의 사례가 거의 없고 외국까지 나가도 몇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희귀병이 왜 내 아들에게 온 건지. 그래도 친구의 아들이 아직 젊고 친구도 크게 나이가 들기 전에는 꾸준히 돈을 벌 수가 있었으니까 치료를 위해서 돈을 들이는 게 아주 어렵진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이렇게 몇 년만 노력을 하면 아무리 희귀병이라지만 차도가 보이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는 아버님,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하는 치료는 병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목적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병에 대한 명확한 치료제가 없는 지금 완치를 기대하셔선 안 돼요. 라며 그 무엇보다 냉정한 말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구 아들놈의 병이 20년 이상 지속이 되고 나서야 친구는 그제서야 의사의 말을 마음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해요. 친구의 사정을 아는 사람은 친구네 집 식구들과 친구 아내네 집 식구들밖에 없었는데 다들 나중에 가서는 친구를 만류했다고 하더군요. 그 정도 했으면 된 거다. 넌 이미 많이 노력한 거야. 이제 그만 놓아줘. 너와 아들을 위해서. 그러나 친구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뒤바꾸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아들을 되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매일같이 인터넷을 뒤져가며 아들의 병과 똑같은 사례를 찾아보고 혹시나 치료제가 없는지 샅샅이 살펴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외국에서 아들의 병을 치료한 사례가 생긴 것을 목격한 겁니다. 친구는 어떻게든 그 약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까지 들어오는 것을 포함해서 약 1억 원이 드는 약을 구할 돈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죠. 심지어 그 약은 건강보험도 적용이 안 되는 약이어서 진짜 생돈을 내고 사야 했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했던 거야. 이미 몇십 년간 내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벌어둔 돈은 다 쓴 지 오래고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변변찮은 일조차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돈이 있을 리가 없지. 그래서 돈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정말 여기저기 다 물어봤는데 다들 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소문이 났는지 친구들은 연락을 피하고. 친구는 1억을 빌리기 위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에게 전부 연락을 돌렸으나 그 정도 큰 돈은 빌려주기가 힘들다면서 미안하단 답변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저희 동창 친구로부터 제 이야기를 듣게 된 모양이에요. 친구도 한동안 아들 치료에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제가 친구를 잊어가고 있던 것처럼 친구도 저를 잊고 있었는데 제 이름을 듣자마자 문득 어렸을 때 추억이 생각났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연락하기까지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거의 50년간 연락을 안 하다가 오랜만에 한 연락이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이면 자기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을 것 같다고요. 저에게 전화를 하고 나서 돈을 빌리기로 결심을 했으면서도 저에게 이유를 묻지 말라고 했던 건 혹여나 제가 자신을 동정할까 봐였다고 해요. 안 그래도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한 인생인데 그래도 한평생 제일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로부터 제 처지를 동정받고 싶지 않았다고요. 근데 네가 빌려준 1억이 아니었으면은 내 아들 절대로 치료하지 못했을 거다. 너무 고맙다. 너가 내 아들 살린 거야. 나는 너한테 1억만 빌린 게 아니라 내 아들 목숨까지 빚진 거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 은혜를 꼭 갚으마.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희귀병에 걸린 아들의 치료라니. 제 1억이 친구 아들을 살렸단 이야기를 들으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전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다시 1억을 모을 수 있었냐고 했더니 친구는 아들이 회복되고 나서 예전에 했던 일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현장에 나가서 일할 힘은 없지만 소개비나 수수료 같은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아들이 아프기 전에 사업을 크게 하던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던 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걸 잊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업적으로 친구를 도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저에게 1억을 돌려줄 수 있었다고 했죠. 친구의 말을 들으니 제가 오래전 알았던 그 친구가 맞았습니다.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고 그런 친구였죠. 그랬기 때문에 아들 병간호로 손을 놓은 사업을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도 주위에서 도와주다니. 이것만 봐도 친구의 변함없는 인품을 알겠더군요. 일단은 1억을 돌려주긴 했지만 이걸로 끝내고 싶지 않아. 내 마음의 빚 금전적으로나마 더 갚고 싶네. 정말 고마워, 자네. 솔직히 이 사연을 정리하고 있는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후에 친구를 통해서 친구 아들과 만나봤는데 겉만 보면 그런 병이 있었는 줄은 꿈에도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 멀쩡해요. 거기다 그 아들도 제가 빌려준 1억으로 자신의 치료제를 샀다는 걸 아는지 저를 보자마자 너무 감사합니다, 현철이 아저씨. 라며 넙죽넙죽 인사를 하는데 참 겸연쩍기도 하고 옆에서 그런 아들을 보면서 흐뭇하게 웃는 친구를 보니까 기분이 좋기도 하고. 지금은 제 친구랑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고 있어요. 술을 마실 때도 있고 가볍게 식사만 하고서는 집에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만나서 별로 할 이야기도 없거든요. 이젠 하도 자주 봐서. 근데 그냥 그렇게 얼굴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에서 몇 안 되는 내 편이 곁에 있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편하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을 하나 꼽자면 아마 그때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않고 친구에게 1억을 빌려준 것일 겁니다. 결국 그 1억이 제 친구에게는 기적이 되어 왔으니까요.